3 두 번째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주제로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그 패널 분들도 일일 패널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희 고정 패널들은 짧게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하고 마지막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현석 소장님 맨 마지막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 수지에 있는 땡땡 기독교 학교, 예, 거기 행정팀장 맡고 있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주도 남호학습학교를 섬기고 있는 권오희인데 나그네라고 여기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화성 땡땡 기독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호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 네,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마르코 신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뵈서 우.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희 고정 패널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오늘 그 주제가 좋아서 또 게스트가 좋아서 예, 아니면 고정 패널이 좋아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일일 패널 분들 오셨는데 우리 들어온 순서대로 우리 은쌤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용인 수지 땡땡학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수학교사 은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네, 우리 섭 선생님, 네, 나무와 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남화 수학교 수학교사 남화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남아 숲학교면 그 유명한 그 교장 선생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아주 인품 좋고 잘생기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설혜진 선생님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미션스쿨에서 사회와 역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미래교육과 교육과정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즌 2에서 맹활약을 하셨던 우리 개밥바라기 선생님 지금 접속 중이신데 이동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목소리 한번 들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안 되면 이따가라도 되나요? 개밥바라기 선생님? 지금 네.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따가 아마 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너무 좀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좀 기대도 되고 주제도 너무 좋아요. 오늘 주제는 기독교 학교의 미래 교육과 고교 학점제. 네,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하나로 묶어봤는데 이거의 전문가로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누가 와야 되냐 이거를 이 얘기를 누가 하셔야 되냐 저희가 김현서 소장님이 가장 전문가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너무 바쁘신 분인데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현서 소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에 또 이렇게 만나서 미래교육과 또 그 고교학점제,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이지만 또 중요한 주제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수업 디자인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데 수업 디자인 연구소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교사들의 수업 성장을 위해서 수업 혁신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리고 관련된 단체와 연대해서 수업 혁신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연구 실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고요. 20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연구소 안에 10개의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대전에서 4개의 지역 모임과 수업교사 모임,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모임, 또 기독대안학교 교사 모임, 또 비전 코칭 연구회에서 학습 코칭을 연구하는 모임, 그다음에 수업 보드 개발팀 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 대표도 맡고 있는데 201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수업 디자인 연구소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그때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함께 그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스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수업 혁신도 좋지만 이제 교육 혁신, 뭐 정책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좀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근데 이제 좋기는 한데 제가 주로 수업 혁신과 학교 혁신에 대해서 주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도 한번 연구소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4개 연구소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5개 연구소가 함께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16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아서 이제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11개 연구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 교육과정, 평화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필요한 경우 같이 만나서 고민하고 나누고 연대하면서 이렇게 함께 연구와 실천을 함께 풀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소개하자면 저는 26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교사로 있을 때는 주로 수업 혁신 쪽에 초점을 좀 둬서 우리나라에서 협동학습을 보급하는 일들에 앞장섰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수업 혁신에 대한 일들을 해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전에 선생님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수업 코치로 맞다. 참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돕는 일들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래 교육과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연구만 한 10개 정도를 수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년에 했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열심히 지금 책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미래형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쓰긴 했는데 전반적인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번에 쓰고 있는 책은 좀 학교에 좀 더 포커싱해서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출간할 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소장님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활동하시는 쪽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공교육 쪽에 더 많은 영향력을 좀 끼치고 계신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좋은교사 운동을 통해서 상근하면서 이제 기독교사들을 깨우고 세우는 일들을 해왔다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수업 디자인 연구소와 교육 디자인 네트워크 하면서 일반 교육으로 영역을 넓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 디자인 연구소 안에 이제 대안학교 교사 모임이 구성이 돼서 또 대안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들을 현재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하게 된 건 원래 처음에는 연구소 모임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 교육계 전반적으로 좀 혼란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기독대안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학교마다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연락을 좀 드려서 우리 같이 정보도 나누고 좀 책도 읽고 나누면 좀 어떨까 해서 이제 2020년도에 이제 기독대안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독서 모임을 2년 넘게 하다가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럼 연구소 그 소모임 형태로 가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발전하면 별도의 연구소로 발전해도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행사가 하나 있지 않나요? 기독교 대안학교 연구 모임에서? 예, 오는 4월 17일 날 온라인 줌 형태로 해가지고요. 포럼을 이번에 처음으로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기독대안학교와 지역 연계 교육과정, 학교, 음. 마을을 만나다라는 이제 아주 거창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학교가 어떻게 마을과 소통하고 함께 교육을 만들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눌 예정인데요. 그때 우리 이상찬 선생님과 또 정승민 선생님, 소명학교와 또 별묘리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그날 4월 17일 날 저녁 7시에 그러니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는 배너 이미지 딱 띄워드리겠습니다. 촥. 네. 그럼 좋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기독교 학교의 미래교육,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인데 이게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다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전략이기도 해요. 이게 유명한 게스트가 오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거를 이렇게 던져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십시오라고 보통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저희가 사전 질문이 10개나 되는데 10개를 다 하려고 진행하기보다도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가 좀 잘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누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 친절하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세요, 소장님. 예. 네.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미래교육. 미래교육 하면 미래도 알고 교육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미래교육이 어떤 개념인지 이 개념부터 좀 차근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래교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미래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이제 미래 하면 지금 이후의 시간 내지는 다가올 시간을 보통 우리가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라는 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다가오는 시간이냐, 현재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적으로 어떤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릴 거냐, 아니면 현재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또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측은 하지만 예측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성적 애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충족적 애언, 미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회가 펼쳐질 테니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게 현실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개인적으로 따지면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사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교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올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뭐 디지털 사회가 될 거야. 지금보다도 더 디지털화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더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 또 실제로 그렇게 사회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반대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래가 어떻게 부정적 예언이 예상이 될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서 다가올 미래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 예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모순으로 망하고 말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세계 대공황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는데,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수정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끌어올리면서 수정자본주의자라는 형태로서 변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본주의는 살아남았다면 오히려 이렇게 자본주의 종말을 예고했던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미래를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교육은 이제 미래 사회와 전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개인의 미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미래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미래 교육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예측하기를 예를 들어서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변동 가능하고 복잡하다,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랑 미래를 비교했을 때 지금보다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편하게 살면 되죠. 어차피 세상 좋아질 거. 그리고 현재랑 미래를 생각했는데 비슷할 거다. 그럼 현실에 충실하면 되죠.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될 테니까. 근데 이 현재보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그렇다면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대한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들은 이렇게 유토피아적 전제보다는 디스토피아적 전제 속에서 담론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소장님 딱 이야기 들어보면 선생님 같지 않고 교수님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는데 그 현직에 있을 때는 뭘 가르치셨어요?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셨을 때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과목 가르치기도 했고 인문학 수업 네네. 이렇게 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박하시군요. 네. 아닙니다. 갑자기 예. 그냥 도덕적으로 네. 보이십니다. 네. 네. 저희 기독교 학교 이야기 방송에도 저희 브레인이 있어요.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 마르코 신. 예. 마르코 신 선생님 미래교육에 대해서 저희한테 항상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르코 신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 소장님 이야기 듣고 또 마르코 신 선생님의 또 생각은 어떠신지 미래교육에 대해서. 아니,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뷰화 시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디스토피아적 접근.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고정 패널 선생님들 날카로운 질문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날카로운 질문 아니고, 네네. 예, 소장님, 제가 질문이 또 생기는데요,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설명하신 그 개념들을 들으면은 사실 교육이 언제나 그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러한 어떤 관점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미래 교육이라는 담론, 이슈들이, 물론,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런 담론들이 지금에 와서 조금 더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가 예, 전과 다르게 좀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미래 교육은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교육계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된 건 2018년도, 19년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이 부각이 되면서거든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 다른 기술에 비해서 정신노동이 하던 역할들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더 컸다. 근데 그렇다면 교육계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건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알파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가 2019년 말에 이제 코로나 사건이 빵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기존에 있는 교육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 현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극복이 된다 하더라도 제2의 코로나 주기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그게 온 국민이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이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상황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돼 가는 상황 속에서 최근 들어서 또 뭐 챗 GPT라든지, 뉴 빙이라든지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이 되고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바둑 게임을 넘어서 질문만 해도
알아서 척척 다양한 답변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더더욱더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떠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미래 교육이 교육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어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사전 질문 말고 계속 질문이 좀 들어오는데요. 이 미래교육이란 말 외국에서도 쓰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항상 뭔가 이렇게 무슨 땡땡 교육이 이렇게 이슈화처럼 막 그 유행처럼 확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에서도 미래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예, 다른 나라에서도 이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게 되는데, 특히 2001년도 OECD 대세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OECD 소속된 국가들의 어떤 미래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모여서 미래 사회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 범주, 9대 핵심 역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은 각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맥락에서 2015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이 그 맥락에서 진행이 됐고, 이후에 이제 그 후속판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를 통해서 변혁적 역량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학생의 자기 주도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게 우리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역량 교육, 그다음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비슷한 흐름, 각국마다 다양한 버전으로 비슷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네네, 질문. 들어오십시오, 빨리. 죄송합니다. 너무 저희 그 준비한 거 다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사전 질문이 소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아까 이제 그 마정물 선생님 이야기하셨듯이 한국에 이렇게 미래교육 이슈가 들이닥치면서 사실 제가 고민이 생겼던 게 미래교육이라는 아까 이제 앞서서 미래교육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마치 그 기술교육처럼 예, 기술을 어떤 기반으로 한 교육이 어떤 미래교육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롬북을 사용하면 미래교육이고 어떤 뭐 플랫폼 교육을 하면은 그것이 미래교육인 것처럼 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량 중심 정말 딱 교육학적인 그 교육 과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럼? 예, 뭐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래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사회의 어떤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러면 사회가 어떤 변화로 될 거냐. 근데 그런 면에서 미래교육의 키워드가 사회적 요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풀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아까처럼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 온라인 수업, 브랜디드 러닝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갈 건가. 이런 담론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인구수의 감소에 따라 학생 수도 감소되고 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서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지역 연계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시 제도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라든지 자원 고갈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거를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다 같이 지구촌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대안이 뭐냐? 기존에 있는 생태교육으로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
아까처럼 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교육하는데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넉넉히 있어야 됐냐. 그런 면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강조하고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디지털 소양이라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강조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인구가 늘면서 지금 이제 현재 4%인데 앞으로 조만간 이제 10% 이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유학생, 결혼, 이민 등으로 인해서 다문화 인구, 외국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견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러면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상호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현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가 미래가 되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먼 미래까지는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도 가까운 미래는 현재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까처럼 인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인구를 보면 지금 1971년생이신 분 여기 계시나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1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해 고3, 2023년도 고3 인구가 40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약 25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50대 초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현재의 모습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외부의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사회 인구가 대폭 감소되는 것이 예측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 얘기도 나오는데 단순히 지방 소멸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 어떻게 보면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 최근에 미래교육은 이렇게 추상적인 담론이라기보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풀 건가 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미래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곳곳에 보면 이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역량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인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